안녕하세요. 조은호입니다. 키아츠는 한국 기독교를 읽는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대표적인 50명의 인물들을 선정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150여 년, 개신교 150여 년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첫 번째는 순교자 50명의 책을 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 50명, 세 번째는 기독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명, 마지막에는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유적지 410곳을 50개의 벨트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한국 기독교를 읽어내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선교사 50명이었는데요. 바로 이 책이 선교사 50명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백과사전적으로 누구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책만 만들어 놓고 독자들과 또 성도들과 나누는 사역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체계적으로 저희가 연구한 책을 한 인물씩 읽어드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던 원본 중에 가장 많은 히트수를 기록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저희들이 미션이라는 주제로 이건희 음악가와 선교사를 주제로 음반을 만들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은 선생이 언더우드의 노래를, CCM 가수죠? 언더우드의 노래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는 키아츠가 기획했던 거고 이건희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협업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언더우드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을 잔잔히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필요한 부분, 책에서 약간 벗어나서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시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호레이스 언더우드는 미국으로 건너와 동부에 위치한 뉴욕 대학과 뉴저지의 뉴 브랜스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뉴 브랜스윅 신학교는 프린스턴에서 한 30-40분 가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도 학교가 있죠.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1년간 의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던 중에 1882년 동경, 일본이었죠. 동경 명치학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올버트 올트만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 대신에 한국 선교를 위해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죠. 언더우드는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리누드 박사, 프랭크 F. 엘리누드 박사의 지원과 맥 윌리엄스의 기부금 $6,000를 받고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마음을 정하게 됐고 1884년 7월 28일 미국 장로의 선교 본부를 통해 한국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4년 사실 한국이 격변기였지 않습니까? 그해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1885년 1월 25일에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미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 2개월간 일본에 머물면서 한국 개신교의 선구적 인물이었죠. 이수정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사회보다는 당시에 한국 사회보다는 일본이 좀 더 선진 문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1885년 초에 이수정은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제목의 순 한글 성경을 번역하셨죠.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비선교지에 자국인들이 성경을 번역한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요. 이수정 선생의 이런 성경 번역 책을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19세기 말 전 세계에서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뿌듯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편 언더우드는 주한 미국 공사 푸트, 루시우스 푸트로부터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당시에 갑신정변으로 굉장히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좀 연기하라는 충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부활주일에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증기선들, 배들이 일본에서 오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산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끔 목포, 군산을 거쳐서 제물포, 지금의 인천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부인을 대동하였던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는 당시 부활주일에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그리고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도착했는데 아펜젤러 목사는 제물포에 머물다가 아내의 건강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미혼이던 언더우드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표준본은 아니었지만은 그 성경책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두 번째로 언더우드와 관련해서 언더우드의 열정을 보여주는 신혼여행 그리고 압록강 세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더우드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2년간은 주로 한국어를 공부하며 조심스럽게 의료와 교육을 통한 선교 활동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했던 쇄국 정책이 아직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특별히 카톨릭에 대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종교 전파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거죠. 제중원의 교사가 그의 공식적인 직함이었습니다. 제중원은 왕립 일종의 병원이었죠. 때문에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먼저 들어왔던 알렌의 일을 도우며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무엇보다도 교사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1887년 가을에 언더우드는 이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던 곳들이 서북 지역, 지금의 북한 땅 아니겠습니까? 개성과 소래와 평양과 의주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서울 이쪽 북부지방으로의 언더우드의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신자 공동체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선교사들은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죠. 사실 언더우드도 1886년 알렌의 어학선생 노춘경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몇몇 신자들을 문답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1888년에 아펜젤러와 함께 개성과 평양을 방문하고 1889년 3월에는 제중원에서 활동하던 릴리아스 호튼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평양을 지나 의주와 강계와 압록강변 마을을 여행했던 거죠. 참 대단한 선교의 열정 아니었겠습니까? 진정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언더우드가 의주에 도착했을 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물론 세례는 한국인에 대한 포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자신의 중국 통행증을 활용해 중국에 건너가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당시의 상황은 일본에서는 이수정 선생 같은 분이 계셨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정말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중국 쪽에서 이미 한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관련해서 세 번째 우리가 제목으로 뽑았던 것은 언더우드 학당과 세문안교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로 큰 사거리에 가면은 정말 이 세종로죠. 서울의 한 중심부에 세문안교회가 굉장히 멋지게 최근에 건축을 끝내고 우리 성도들과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언더우드가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는 1886년 고아원을 시작으로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100년, 150년 전에 저희 한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죠. 고아들이 많았죠. 언더우드 역시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아원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언더우드 학당은 구세학당, 세상을 구하는 학당이죠. 예수교 학당, 밀러의 이름을 땄죠. 밀로아 학당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1905년에 오늘날의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신학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더우드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 등 사실 다양한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는데요. 그러나 네비우스 정책이 채택되고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힘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해가는 바로 그런 정책을 사용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게 네비우스 정책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이 채택되고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원아들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고아원이 성교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때 폐당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던 주제였죠. 1901년 제임스 게일에 의해 캐나다 선교사죠. 연동교회에서 재개된 경신학교, 지금의 연동교회도 당시에 북장로교 선교 언덕이 있던 곳이었죠. 언더우드의 형 존 언더우드와 미국의 부호들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이었던 존 언더우드는 이 타이프라이터 있죠. 타이핑 기계. 지금도 존 언더우드라는 상호가 남아있는데 가끔 우리가 예전에 타이프 기계를 이렇게 구하다 보면 존 언더우드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우리 스코필드 기념관에도 타이핑 기계를 존 언더우드의 상호가 붙어있는 타이프 기계를 하나 구비해 놓았습니다. 돈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동생이 선교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고등교육을 담당해 줄 교육기관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일본의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하고 이후 에이비슨과 함께 1917년에 경신학교 대학부에 해당되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7년 9월 27일 정동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14명의 조선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문안교의 시작이었죠. 지금도 여러분들 정동에 가면은 당시에 외교 타운이었고 서양인들의 거주지가 있었고 그리고 정동교회가 있었고 사실은 그곳이 한국에 입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중심 아지트가 중심 센터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 창립에 모인 14명 중 13명은 언더우드가 입국하기 전 만주에서 존 로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서상륜과
한국인들의 인도로 신자가 된 이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존 로스 선교사님, 목사님은 한국교회 개신교회 시작에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셨죠. 이처럼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와 서상윤 같은 한국 신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세워진 한국인 스스로 전도하고 신앙을 고백한 한국 신자들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델과 정신이 전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은 영감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언더우드를 통해 많은 민족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몇몇 예를 들면 한국의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 선생, 사실은 그분은 언더우드 고아원 출신으로 세문안교회 장로셨습니다. 결의의 스승이라 불린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역시 밀러의 이름을 땄던 민로아 학당 시절의 출신이었고, 그 학당의 선생에 해당되는 접장 역할을 안창호 선생님이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뽑은 제목은 한국 선교 동력화의 모델을 세우다. 언더우드는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한국에 대한 강연과 기고와 선교 지원 연설들을 통해서 한국의 실정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사실 선교사의 역할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그 수많은 일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단순히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성도들의 삶을, 정말 어떤 물질적인 삶을 같이 고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교 동력화의 기수였습니다. 언더우드와 친분을 맺었던 한국인들은 세계의 흐름에서 새로운 사조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언더우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근대 한국의 문화적인 메신저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 속해 있던 언더우드는 교단을 초월해 많은 외국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언더우드는 안식년을 맞이해 1891년 4월부터 1893년 2월까지 미국을 여행을 했는데요. 미국의 한국을 알면서 미국 젊은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91년 10월에는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에서 강연을 했고요. 매코믹 신학교는 지금도 아주 좋은 신학교이죠. 10월 달에는 테네시주의 내슈빌 미국 신학교 연맹 연차 대회, 연례 대회죠. 당시에 미국 기독교는 굉장히 왕성했던 시기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때 그가 했던 강연은 신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강연을 계기로 남장로교회 소속되어 있던 테이트 선교사, 존슨 선교사, 레이놀즈 선교사, 정킨 선교사, 우리가 호남 지역의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흔적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한국 선교에 헌신해서 남장로의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이 바로 토대가 언더우드였던 거죠. 이로써 북장로의 소속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남장로의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교단이 굉장히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내면서 협업보다는 자기 교단의 일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죠. 언더우드의 캐나다 강연을 통해서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에이비슨이 사실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비슨이 계기가 돼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스코필드 박사님 역시 한국에 오게 되셨죠. 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이끌어 드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역사는 그렇게 링크를 이루어서 하나의 연속적인 선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기풍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님의 회심에 큰 영향을 끼친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님의 경우도 신학교 재학 시절에 언더우드에게 들은 한국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장차 한국에서 하나님을 위해 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도 감동적인 이야기죠.
언더우드는 캐나다 출신 맥킨지 선교사가 소래에서 죽지 않습니까? 거의 한 560여일 만에 사실은 참 안타까운 분이죠.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곤충으로 자살했던 분이 맥킨지 선교사였죠. 그분이 죽자 소래교회 교인이었던 서경조의 편지를 영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누군가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이 편지는 당시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미국의 선교사들보다 캐나다 선교사의 한국 선교사가 정말 결코 적지 않게 기여를 했는데 우리는 캐나다 선교사에 대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898년에 윌리엄 푸트, 그리고 로버트 그리어슨, 던킨 맥레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언더우드는 이들을 이끌고 감격스럽게 소래를 방문했던 것이죠.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전체를 보면서 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 선교에 임하게 만들었던 언더우드의 이러한 흔적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좀 깊게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성서공회 소속으로 성경 번역과 반포 사역에 큰 공을 세웠던 휴 밀러 또한 사실은 언더우드 요청으로 1899년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기로 일했던 인물이었죠. 이처럼 언더우드는 해외에서 한국 선교 자원을 동력화하는 데 최적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선교사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쌓았던 언더우드를 말씀드리면서 이 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의 한국을 알리는 일은 무엇보다 출판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당시에 한국의 한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한국어를 사용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정부의 공식 문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늦어요. 1894년부터입니다. 고종이 칙령을 내리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아무도 한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사들도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한데 사실 한국어로 된 사전이나 학습서나 교육자재들은 선교사들이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출발점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학에 관심이 많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 종류의 사전을 편찬해서 외국인과 특별히 선교사와 한국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셨습니다. 1889년 아주 선교 초기죠. 한영 문법이라는 책을 영어로는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를 출간하셨고 1년 뒤에는 한어자전 일종의 사전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간행하셨는데 이는 한국에 처음 부임하였을 때 사전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 언더우드가 5년 동안 단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편찬했던 것이지요. 이 밖에 언더우드는 한국학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서 1910년에는 동아시아의 종교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를 발간했습니다. 나아가 성서 번역에도 공이 컸던 언더우드는 1886년부터 1916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줄곧 성서 번역의 책임을 맡았던 분입니다. 한국학과 한국학 연구 인맥을 만들었던 언더우드 가문의 공헌은 언더우드에서 끝난 게 아니었죠. 그 후손들도 한국학과 한국학 연구를 이어갔는데요.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아들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은 우리가 익숙한 원한경입니다. 아버지 언더우드가 아들이 태어나자 서울에서 경사가 났다고 해서 원한경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호트는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1912년 9월에 북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아버지가 설립한 경신학교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교사 자제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 때 10대 저학년까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중학교 후반부나 고등학교에서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917년 4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왔던 호트는 연희 전문학교 문과 교수로 섬겼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의 사전을 편찬하고 연희 전문학교의 문과 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는 1917년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된 이래로부터 1920년대에 연전의 문과 과장과 부교장, 그리고 1934년에는 3대 교장이 되셨습니다. 호트는 아버지 언더우드가 편찬한 책들을 계속해서 개정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일종의 가업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1915년에는 한영 문법을 개정하고 1917년에는 한영 자전 사전이죠. 개정해서 한영 사전인 영선자전, 영어와 조선어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이쁘잖아요. 영선자전을 출간했습니다. 호트 언더우드는 1925년 뉴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한국의 근대 교육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만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는 알고 있지만은 한국의 근대 교육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는지는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논문에서 그는 일본이 행한 교육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을 주목했고, 당시 호튼 말고도 누구나 한국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민족을 압박해오던 일본인들이 한국에 거하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가했던 엄청난 차별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호트는 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지적 수준을 낮게 보는 서양인들의 글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들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긍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호레이스 호튼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선박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1933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또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애정이 각별해서 연희 전문학교의 정인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듣는 분들이에요. 김윤경, 최현배, 굉장히 위대한 분이죠. 백낙준, 백남운, 홍이섭으로 이어지는 한국학 연구 인맥을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우리 신학계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레이스 호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 제암리 양민 학살 등의 일제 만행을 세계의 언론과 교회 기관에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스코필드 박사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의 당시에 억울했던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1942년 6월에 강제로 귀국을 해야 됐던 그는 해방과 함께 미 육군 통역으로 한국에 와서 존 하지 장군의 고문을 맡게 됐는데요. 당시에 제가 책을 출간했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도 이때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 신탁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 군정에 의한 이제 지배 체제 기간이었는데, 이때 선교사들이 이 미군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가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도왔고요. 역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7년 10월부터 다시 연희대학교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돕던 중에 1949년 3월 17일 부인이 자익 청년에 의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부인의 이름은 에덜 언더우드였는데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런 비운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을 저버리지 않았고 1950년 한국 전쟁 때 민간 고문단 자격으로 아들 3세와 함께 자진해서 참전을 하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일본이나 정말 미국으로 피난을 떠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의 행보는 그분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그는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1951년 2월 20일 과로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직이 뭐고 순교가 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외형상 이분은 순직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순교의 죽음이라 다름이 없었던 정말 순교의 삶을 평생 사시다가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의 아들 호레이트 그랜트 언더우드 2세도 1939년 뉴욕의 해밀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연희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41년 강제로 추방을 당했고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진주만 기습 공격을 감행하던 이전에 외국과 연결 통로를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죠.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자산들을 몰수하기 시작했죠. 이때 이분도 나갔던 거죠. 하지만 다시 내한하여 한국 전쟁 때 미 해군의 해병 사단 정보부에서 근무를 했고 1956년 경신학교 이사와 왕립 아세아학회 회장을 겸임했습니다. 또 다른 후손이었던 존 토마스 언더우드 원요한 선생님은 1946년 청주 선교지부에 부임해 청주 성경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66년 전남 광주 선교지부로 전임하여 호남신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57년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또 다른 후손 리차드 언더우드 원득한 선생님은 한미재단 책임자로 1961년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1961년부터 1962년까지 외국인 학교 교장으로도 있었고 1963년 이후에는 서울 미 연합장로회 선교부에서 선교사 교육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의 자손이었던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 2세 원한광 선생님은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의 장남으로 1971년 연세대학교 초청교수로 한국에 와서 활동하였고 그의 아들 낸시의 이름은 낸시 언더우드죠. 서강대학교와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교사와 서울 여자대학교의 교원으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 2세는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의 장남입니다. 제가 위에서 약간 다르게 말했던 것 같은데 호레이스 호튼 언더우드 2세는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의 장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낸시 원은혜 선생님은 서강대학교와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교사로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와 삼남 피터 언더우드 원한석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개건교수로 봉직을 하였습니다. 호레이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희가 도표로 책에는 이렇게 삽입을 해놨는데 사실 저부터 책을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수없이 많은 언더우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연세대학교 안에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있고 문헌 자료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는 김정호의 수선전도 서울시에 이렇게 지금의 예전의 서울이죠. 서울을 그려냈던 지도 수선전도 위에 언더우드 선생님이 친필로 여러 선교 기관과 교회들의 지점을 기록한 지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지만은 언더우드 가문의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한국 사역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선교 기간도 힘들지언정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선교지라는 게 말 못할 일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했던 그 사역의 핵심을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자세를 늘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저희 키아츠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선교사 5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책으로, 음반으로, 또 각종 전시나 또 톡쇼나 설교의 기회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50명의 이야기를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늘에 또 사람들에게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운전을 하시다가 그리고 눈을 감고 쉬시면서도 또 이 제가 읽어드리는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은 오후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고등신학연구원 키아츠의 김재현 원장입니다.